고독의 빛이여 영롱함은 수종의 흐름이라. 치밀한 옥은 살결과 같고 손을 대임에 옥살결을 만지는 것 같아라. 고려라는 국호와 더불어 이 나라의 명성을 세상에 널리 떨친 귀중한 문화유산들 가운데는 세계적인 천하일품으로 불리운 고려 청자기도 있습니다. 여기는 우리나라 역사에서 첫 통일국가였던 고려의 수도, 옛적에는 개경이라 불러온 오늘의 개성시입니다. 원산리 자기가마토 유족에 대한 취재를 끝낸 우리가 여기 개성으로 다음 촬영지를 정하게 된 것은 여기 개성이 옛 고려의 수도였던 것으로 하여 고려 시기의 역사와 문화, 특히는 고려 청자기에 대한 귀중한 사료들을 더 풍부히 얻을 수 있다는 데서였습니다. 어제도 그러했지만 오늘도 개성은 고색 창렬한 역사 유족들과 함께 명승들로 자랑 높은 고장입니다. 이 도시에는 고려 건국 시조왕의 무덤인 왕건왕릉을 비롯하여 경효왕릉, 그리고 왕궁터였던 만월대와 영통사, 고려 성균관과 선주교를 비롯해서 많은 역사 문화 유족들이 있습니다. 왕릉들을 비롯하여 많은 역사 문화 유족이 있는 것으로 하여 고려 시기에 이름난 청자기들을 충분히 화면에 담을 수 있으리라는 기대 속에 우리의 창작적 흥분도 컸습니다. 우리가 개성시에 대한 취재길에서 제일 먼저 찾은 것은 고려 성균관입니다. 현재 고려박물관으로 이용되고 있는 이 역사적 건물들은 우리나라 역사에서 첫 통일국가였던 고려 시기 최고 교육기관이었습니다. 고려는 인재육성의 중요성으로부터 992년 개성외성의 회빈문, 지금의 남대문 안에 최고 교육기관으로 설치했던 국자감을 이곳으로 옮기었고, 그 후 그 명칭을 성균관, 국자감 등으로 고쳐 부르다가 1362년에 정식 성균관으로 고착시켰습니다. 고려 성균관은 우리 민족의 역사에서 우수한 인재들을 수많이 배출했습니다. 고려 시기 국력 강화와 과학문화 발전에 기여한 사람들의 대다수가 여기 성균관 교육을 거쳐 과거에 급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 중에는 조국 방위를 위한 투쟁에서 공을 세운 서휘와 강감찬 장군과 같은 애국 명장들도 있고, 우리 편집물의 서두에 인용한 고려 청자기에 대한 재치 있는 시구조를 남긴 니규보와 정몽주, 문익점과 같은 이름난 학자와 애국적 관료, 그리고 과학자, 발명가들도 있었습니다. 1992년 5월, 잊지 못할 그날 80고령의 연로하신 몸으로 고려 성균관을 찾아주신 어버이 수령님께서는 성균관을 지금처럼 고려박물관으로 꾸려놓고 이 건물이 고려 시기의 최고 교육기관이었다고 설명이나 하여서는 의의가 없다고 하시면서 성균관을 계승한 대학이 있다는 것을 실물로 보여주는 것이 좋겠다고 뜻깊은 교시를 주시었습니다. 어버이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뜨거운 사랑 속에 고려박물관과 첨화를 이웃한 여기에는 나라의 경공업 발전을 떠매고 나갈 전망성 있는 후비들을 키워내는 종합적인 교육기관이 일도소게 되었습니다. 어버이 수령님께서는 우리나라에 천년전부터 국가가 운영하는 최고 교육기관이 존재했다는 것은 민족이 자랑이라고 하시면서 성균관을 살려 고려 성균관이라고 하고 경공업 종합대학으로 할 때 대한 귀중한 교시를 주셨습니다. 그러시면서 대학의 내월
학부와 학과까지 하나하나 선정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 대학에는 고려 인삼학부와 고려 도자기 학부를 비롯하여 여러 개의 학부들이 있는데 최근 년간 고려 도자기 학부에서 교육사업과 과학연구사업에서 많은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이 대학의 고려 도자기 학부에서는 학생들 속에 우리 민족의 귀중한 문화유산인 고려 청자기의 우수성을 깊이 인식시키며 계승해 나가기 위한 사업에서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지난 시 우리 고려 도자기학부에서는 현대적 미학이 맞으면서도 민족성을 적극 살려나가기 위한 대로 교사업과 과학용사업을 지향시켜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조선시 건물이 많이 이용하는 청규화라든가 이 지미 같은 것을 이런 것을 비소성법으로 하면서도 그 수명을 담보할 수 있는 이런 연구사업을 진행해서 일정한 성과를 거두고 우리 대학 청사 건설을 비롯한 여러 대상에 도입하는 이런 성과를 거두게 됐습니다. 그리고 도자기 제품이 장식적 효과를 더 높이기 위해서 사진 전사법에 대한 연구사업을 진행해서 도자기 제품의 예술적 가치를 더 높이는 이와 같은 성과도 거두게 됐습니다. 애국심은 결코 허공에서 생기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기의 역사와 문화에 대해 잘 알 때 민족의 긍지와 자부심이 생기고 그것을 지키고 떨쳐갈 마음이 움트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으로 우리의 가슴은 벅차올랐습니다. 여기 고려박물관에 오면 누구나 고려의 성립과 생산활동 그리고 도자기 기술과 건축술 세계 최초의 금속 활자와 금속 공예를 비롯한 고려 발전 역사를 직관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런 것으로 하여 오늘도 이곳으로는 수많은 참관자들과 관광객들의 발걸음이 그칠 새 없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별히 참관자들의 이목을 끄는 것은 고려 청자기들인데 더욱이 이 학구름무늬 청자꽃병 앞에서는 누구나 발걸음을 쉬대지 못하고 있습니다. 1995년 4월 우리나라에서 진행된 이 국제 행사에 참가하였던 일본의 프로레슬링 강자 이노키 간지가 그때 우리 박물관을 참관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노키 간지는 이 학구름 무늬박이 푸른 청자 꽃병을 오랫동안 바라보면서 정말 감탄을 금치 못해 하였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여기 고려 박물관을 찾는 사람들 누구나 고려 청자기의 아름다움과 신비로움에 완전히 매혹되어 자그마한 사진으로라도 남겨두고 싶다며 저마다 사진기에 담아본다고 합니다. 존경각이라 불러오는 이 서재에도 당시 고려 청자기의 아름다움과 신비로움에 대하여 서술한 고려 시기 문인들의 글이 그대로 적혀져 세기를 이어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단지 여기 고려박물관에는 슬기롭고 뛰어난 우리 민족의 역사만이 새겨져 있는 것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고려박물관 관장동무는 천년 역사를 거슬러 보며 명상에 잠겨 있는 우리를 경효왕무덤 모형 안으로 이끌었습니다. 효왕릉, 경효왕릉 1대1 무덤카로 들어가십시다. 여기가 바로 경효왕릉, 고려 31대 왕이었던 경효왕릉 무덤 모형 사판입니다. 지금 바로 정확히 그 경효왕릉 무덤칸에는 지금 들어가지 못하다 나니까 우리 수용님께서 고려박물관에 1대1 무덤칸을 만들어 놓고 참관생들한테 보여주라고 이렇게 교시하셨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 유은 교시에 따라서 우리 고려박물관에는 이렇게 1대1 무덤칸을 만들어 놓고 참관생들한테 경효왕릉의 무덤칸 안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안에 들어가시면서 얘기를 하십시다.
위치가 경효왕이 누워있던 위치입니다. 이게. 다음 저기가 왕관을 벗어놓은 자리고, 그다음에 여기 보게 되면은 고려 31대 왕 경효왕이 그 정사를 볼 때 왕에게 출시했던 신하들 12명의 신하들을 여기다가 벽선에다가 내놓은 줬습니다. 여기 보게 되면은 저기 보게 되면 오, 미, 신유, 술해, 자축, 인묘, 진사 이렇게 해서 우리 그 십간 12지에서 그 12지, 그래서 12지 신상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천정을 보십시오. 이 천정에다가는 그 우주별자리 28개의 별자리들을 여기다가 새겨놓았는데, 여기 보게 되면 북두 칠성도 여기 있고, 그 다음에 상태성도 있고, 다 이렇게 별자리들을 새겨놓습니다. 다음 여기를 보십시오. 여기 보게 되면은 일제의 약탈만행을 보여주는 장소입니다. 여기가 바로 일제놈들은 이 경효왕릉의 그 입구를 찾을 수 없게 되자 바로 그 뒤편 반대편에다가 뒤에다가 다이나마운트를 설치하고 폭파시켜서 바로 이곳으로 들어와서 여기에 있던 금은보와 10달 무지니까 남아되게 훔쳐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실 하나만 놓고 보더라도 일제의 약탈만행이 얼마나 의심했으며 우리의 귀중한 민족유산들이 약탈당했는가, 이걸 알 수 있습니다. 경효왕릉으로 가는 길에서 우리는 칠릉골이라 부르는 마을도 지나쳤습니다. 해손리 칠릉골에서만 해도 왕의 무덤들이 7기나 발굴된 것으로 해서 사람들은 그 일대를 칠릉골이라고 불러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왕릉들이 발굴될 때마다 거기서 나오는 유물이란 깨진 자기 조각 몇 개에 지나지 않는다는 가슴 아픈 이야기도 전해 듣게 되었습니다. 우리 민족의 귀중한 제보 경효왕릉. 복명산의 나지막한 산중턱에 남쪽을 향하여 자리 잡고 있는 경효왕릉은 고려 제31대 왕이었던 경효왕과 왕비의 무덤으로서 고려의 역대 왕릉 가운데서도 규모가 크고 가장 많은 품을 들여 완성된 것으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이 릉은 경효왕이 1365년 왕비가 병으로 죽은 후부터 1374년까지 자기가 직접 주관하여 건설한 것입니다. 세계의 많은 사람들 속에서 고려 돌조각 박물관으로도 불리우는 이 경효왕릉에는 고려 시기 우리민의 슬기와 재능을 보여주는 고려자기들이 수많이 묻혀 있었다고 강사동무는 말했습니다. 왕릉에는 왕이 쓰던 물건과 그가 사용하던 애용품들, 그 시기에 이름났던 명품들이 묻혀 있곤 합니다. 그래서 왕릉을 보면 그 나라의 전통과 그 나라의 풍습, 그 나라의 발전 수준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 있는 왕릉을 보면 우리 민족의 문화, 역사를 보여주기 전에 우리 민족에 대한 문화유산의 약탈을 한 일제의 침략사를 낱낱이 고발하고 있습니다. 내가 56년도에 때 들어갔댔어요. 산수에 들어가 보니까요, 다 제꼈어요. 근데 거기 들어가니까 안에는 아무것도 없고 베른박에 벽화가 있더라고. 나도 그때 당시 거기에 들어갔댔죠. 능 안에. 근데 왕의 관이 얼마나 큰지 아주 이따게 한 밑으로 놔 있는 게 커다래요. 그 사람이 키가 컸대잖아요. 근데 벽화로 다 있는 게 뭘 그림 다 있는데 색깔이가 다 퇴색돼서 그 안은 텅 비었어요. 아주. 들어가니까 1905년에 그 도굴 해가지고 이만큼 뚫어놨어요. 이 저 쪽발이가 강 건너서 와서 우리나라 그 왕의 묘지 안에 능 안에 보물 금보화를 다 실어가려고 달라붙었는데 여기 사람들이 가만히 있나요? 우리 할아버지들이 다 가만히 있질 않고 그놈들을 격분해서 화성총을 쏘는데 그 화성총은 저희 불이 일어나니까 비 오는 날을 덮어서 비 오는 날을 그
놈들이 유물을 가져가려고 비 오는 날 선택해서 가져갔대요. 근데 05년에 다 10달구지 이상이나 실어갔대요. 우리 유물을 왕들이 왕의 산수회를 다 헤쳐갖고 그렇게 다 실어갔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늙은이라도 우리 민족의 그 왕의 묘는 왜 이 악랄한 놈들이 와서 다 가져가는지 이제도 우리 늙은이라도 격분한 마음을 근칠 수가 없는데요. 이거 우리는 지금 수백 년 전에 있은 임진조국 전쟁의 갈피를 다시금 헤쳐봅니다. 일본인들까지도 일명 자기전쟁, 납치전쟁이라고 불러온 임진조국 전쟁.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명령에 따라서 일본 침략군은 많은 문화재들, 특히 우리나라 도자기들에 대한 약탈과 함께 도자기 장공인들에 대한 납치 행위를 야만적으로 감행했습니다. 당시 일본에서는 이제 상충 사무라이들부터 시작해서 상인들에 이르기까지 이 차 마시는 이 풍습이 이제 상당히 이제 그 사회 전반에 퍼졌댔는데, 이들 속에서는 이제 우리나라의 이제 이 찻잔 하나가 이제 얼마나 귀중히 여겨졌는가. 이 찻잔 하나만 가지고도 이제 한 개송이나 쌀 1만 석가 이제 바꿀 정도로 그렇게 신비한 기물로 여겼습니다. 이 실내로 이제 히데요시의 부하였던 이 사츠마 이 다이묘 이 시마주 요시히로는 이 자기가 많이 생산돼도 이제 남원에 이제 들어가겠고서는 신당길 이 박평우와 같은 유명한 도자공들 이 80명을 이제 납치해 가다가 이 자기의 영지에 가져다 놓고 이 영지의 깊숙한 산 속에 이제 감춰 놓고서는 그들에게 이제 이 자기를 만들 수 있는 흙을 찾아내게 하고, 그 다음에 이 흙을 가지고 이 벡터를 가지고서는 유명한 이 사츠마 자기를 이제 만들어내게 했으며, 이 자기와 관련한 이 비밀을 엄수하기 위해서 그들이 외부와의 접촉을 차단시켜 놓고서는 그들끼리 이제 살게 만들었습니다. 오늘 저 일본의 이마리시에는 이제 그때 이제 끌려갔던 이 800명의 무명의 도자공들의 묘가 지금도 이제 전해져 오면서 일본 침략자들의 그 재행을 오늘도 만천하에 폭로하고 있습니다. 이 사진은 임진조국 전쟁 시기 당시 일본의 나에시로가와로 끌려갔던 조선 도자공들의 묘지들을 찍은 것입니다. 처음 여기에 온 사람들은 남녀 43명이었습니다. 그들은 도자기 구이를 강요당하면서도 산시락이라고 부르는 언덕 위에 옥산궁을 지어놓고 민족의 시조 단군을 제사 지냈으며, 일본인과의 혼인을 철저히 금지하고 아이들에게는 조선말과 글을 배워주었습니다. 오늘도 일본의 역사 속에 전해지는 가라츠 자기, 아리따 자기, 사츠마 자기는 이렇게 임진조국 전쟁 시기 일본 침략자들에게 납치당한 조선의 도자공들에 의해서 창조됐으며, 그들이 없었다면 일본 도자기는 세상에 태어날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고려 청자기를 비롯한 우리의 문화재들에 대한 일제의 약탈, 전 인류를 전율케 하는 치욕스러운 이 만행은 1905년 날강도적으로 날조된 을사오조약에 의한 조선의 식민지화와 1907년 조선군대 강제 해산, 1910년 강도적인 이른바 국토의 완전 병합으로 이어져 더욱더 노골화됐습니다. 일제는 조선에 대한 침략을 본격화하면서 조선의 역사 유족들과 이 유물들에 대한 조사 사업을 선행시켰습니다. 이를 위해 이제 도쿄 제국대학의 이제 교수였던 세키노 다다시나 이마니시아 같은 어용 사가들을 내세워서 조선의 역사 유족들과 이 유물들에 대한 조사 사업을 벌려놓고, 이것을 이제 15권에 달하는 이 조선 고족도보라는 이제 도서에 이제 발간하게 하였습니다. 고려자기 약탈에는 이 침략의 원흉들이 제일 이제 그 앞장에서 강분하였습니다. 이토 히로무미가 이 초대 통감으로 부임되어 오면서부터 이 고려자기 이 약탈이 시작되었다, 이 본격화되었다는 데 대해서는 많은 일본의 역사학자들도 이제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토 히로부미는
이 조선에서 약탈한 수많은 고려자기를 일본에 가지고 가서 많은 고려자기들을 이제 대간들과 이 신하들에게 나눠주는 이제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이 3대 통감이고 조선 초대 총독이었던 이 데라우치 마사다케는 이 조선에서 약탈한 이 고물을 이 일본에 날라다가 이 자기의 고향인 야마구치에 이 조선간이라는 곳을 지어놓고 조선에서 약탈한 수많은 유물들을 여기에 진열해 놓았는데 그 중에는 이제 고려자기들도 적지 않게 들어 있었습니다. 일제는 이제 조선에 이제 발길이 닿는 곳마다 있어 특히 이 고려의 이제 그 수도였던 개성과 고려의 왕릉들과 고려의 무덤들이 이제 분포되어 있는 이 해주와 강화도에서 많은 이 고려 이 왕릉들과 무덤들을 이 도굴하고 여기서 나온 고려자기들을 약탈해서 일본에 가져가는 이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지금도 도쿄박물관에는 고려 청자기를 비롯한 우리나라의 문화유물이 4만 점, 내주미술관에는 수천 점, 지방도시에 불과한 오사카의 오사카 사립동양도자미술관에만도 근 800점의 조선도자기들이 일본의 국보 아닌 국보로 버젓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왕릉으로서 응당 보존되어 있어야 할 각종 보물들이 한 점도 없고 다만 그 보물들에 붙어있던 장식품들과 깨진 기와 자지 조각들만 몇 개 남아있는 텅 빈 무덤들. 하다면 텅 빈 무덤들은 무엇을 말해주는 것이겠습니까? 강하면 이기고 약하면 못 키우고야 만다는 역사의 교훈. 역사의 이 교훈과 함께 우리는 민족의 슬기와 재능이 깃들어 있고 역사와 전통이 재현되어 있는 문화유산도 그것을 지켜주는 품이 있어야 빛나게 된다는 것을 다시금 굳게 새겨안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경효왕릉에서의 촬영을 마감하고 있을 때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민족유산보호지도국의 로철수 부국장 동지에게서 걸려온 전화였습니다. 전화 내용은 해방 전 일본 땅에서 살다가 1960년대에 귀국하면서 2000여 점의 고려 청자기를 비롯한 문화유물들을 나라에 바친 온한 부부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들을 만나면 이옥 땅에서 고려 청자기 한 점을 일본 놈들에게서 되찾기 위해 10여 년 세월 모진 고생도 이겨낸 좋은 이야기도 있다는 부국장 동지의 이야기에 우리는 안주시에 대한 취재를 떠나게 됐습니다. 안주시에 들어서자마자 나지막한 문봉 고개가 있었습니다. 그 고개를 내려서 얼마 안가 우리는 문봉동 37인민반에 위치하고 있는 리경행 전순옥 애국자 부부의 집을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었습니다. 리경행 부부는 몇 해 전 세상을 떠난 뒤였고 그들이 살던 집에서는 맏아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소박한 살림살이를 엿보게 하는 집에는 리경행 전순옥 부부가 생전에 지용하던 근 3만 권에 달하는 책들이 꽂혀 있는 소재가 그대로 보존돼 있었습니다. 그 고려 청자라는 게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가보였습니다. 우리 가문의 조상들 가운데도 전라도 남원 일대에 손꼽히는 도자공이 있었습니다. 근데 전라도 남원이라고 하면 이름난 도자공이 많은 고장이죠. 그런데 그 도자공이 백성들에게 오진종사를 펴는 왕이 나타나면 드리겠다고 송이를 다 해서 고려 청자를 만들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임진왜란 때 남원 땅에 그 일본 놈들을 기어들어가지고 그 고려 청자기를 내놓으라고 도자공을 위협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도자공이 어떻게 미개한 쪽발이 놈들에게 이 훌륭한 도자기를 주겠는가 하면서 항거했죠. 그러니까 그놈들이 그를 바다에 쳐넣어서 죽였습니다. 그 후 김일성 장군님께서 백두산에서 외놈들을 족친다는 소식을 듣고 할아버지는 고려 청자기를 그분께 꼭 드리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 후 아버지가 16살 나던 해인데 어머니가 몹시 알았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어머니 약값을 구하느라고 몹시 애썼는데 그때 그
유물 도굴단으로 들어왔던 외놈들에게 쏘아서 그 고려 청자기를 빼앗겼습니다. 리용성 동지는 우리에게 한 권의 책을 내놓았습니다. 중편시라 고려 청자기. 그 책에는 자기 아버지의 한 생의 귀중한 이야기들이 실제한 사실 자료들과 함께 그대로 적혀 있다고 말했습니다. 식민지 민족의 서름을 안고 살던 리경행 동지는 징용에 끌려 현해탄을 건너가게 됐습니다. 그 후 여행 징용의 올가미에서는 빠져나왔지만 이역당에서 그 어딜 가나 그에게 자리진 것은 모진 민족적 멸시와 서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진 서름 속에서도 순간순간 그를 더더욱 괴롭힌 것은 일제에게 빼앗기는 조국의 재부에 대한 피조른 몸부림이었고, 언젠가는 그것을 기어이 되찾고야 말 결심이 마음속 깊이 뿌리내리게 됐습니다. 해방의 환호성과 함께 가정을 이룬 리경행 동지는 그때부터 나라의 귀중한 문화재 수집을 위해 발이 닳도록 뛰어다녔습니다. 일본 땅에 흩어져 있는 민족문화재 수집을 위한 민간단체인 물질문화보전협회에서 일하게 된 그는 눈이 많이 내리는 혼슈 서북부와 홋카이도 일대를 편답하면서 문화재 수집에 자신의 온 몫을 바쳤습니다. 1955년 5월 25일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용도에 의하여 제일조선 동포들의 의사와利益을 대표하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의 해외 국민 단체인 제일본 조선인 총연합회가 결성됐습니다. 주체조국의 해외 국민으로서의 당당한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문화재 수집 사업을 벌여나갈 수 있게 된 리경행 동지는 10여 년 만에 그렇게 안타까이 찾고 찾던 고려 청자기를 찾아내고야 말았습니다. 똑똑히 알아두라. 강도 일본 제국주의가 조선에서 문화재들을 수없이 파괴하고 약탈한 죄악을 우리 인민 앞에 무릎 꿇고 사죄하고 반환 배상하게 될 그날은 반드시 올 것이다. 그가 찾은 고려 청자기, 그것은 한 가정의 가보가 아니었습니다. 빼앗길 수 없는 민족의 넋이었고 조국에 대한 열렬한 사랑이 깃든 민족의 제보였습니다. 중편실화에는 리경행 동지가 고려 청자기만이 아닌 수많은 문화 유물들을 되찾아낸 데 대한 실감 있는 얘기도 실려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전범자 아라키 사다오한테서 되찾아온 이야기입니다. 아라키 사다오로 말하면 제국주의 일본이 육군 대신 자리를 타고 앉아서 안명을 떨친 것으로 해서 일본이 도조 히데키 다음가는 악질적인 놈입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그 아라키 사다오가 우리나라에서 약탈해간 역사 유물들과 많은 역사적 자료들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그때가 아마 1948년 11월쯤이니까 국동재판이 끝나가고 있을 때입니다. 근데 그놈이 재판정에 계속 끌려가고 있을 때니까 그 아버지는 그놈의 집에 찾아갔습니다. 찾아가니까 그놈이 정신이 없죠. 당장 목이 달아날 판이니까요. 그때 아버지는 그놈한테서 위대한 스님께서 조직 명도하신 항일무장 투쟁과 관련한 역사적 자료들, 압록강 철교도면, 조선 지하자원도, 조선민족 고전을 비롯한 200여 건의 역사 유물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 며칠 지나서 국동재판소 판결 소식이 돌았습니다. 1946년 5월 3일부터 1948년 11월 22일까지 도쿄에서는
군국주의 일본의 중요 전범자들을 처벌하는 국제 군사 재판이 진행됐습니다. 이것이 역사에 널리 알려진 도쿄 재판 극동 국제 군사 재판입니다. 극동 국제 군사 재판소는 28명의 A급 전범자들에 대한 공개 재판을 진행하여 악명 높은 전쟁 광신자 도조 히데키를 비롯한 7명에게는 교수형, 16명에게는 종신금고형, 그리고 2명에게는 각각 20년 금고형과 7년 금고형이 언도됐습니다. 조선인민과 인류 앞에 씻을 수 없는 죄악을 저지른 일본 전범자들에 대한 판결이 이 정도로 가볍게 막을 내린 것은 일본 군국주의의 재생과 재무장화를 노린 미제의 교화라고 음흉한 침략책동의 산물이었습니다. 전 일본 육군 대신이었던 아라키도 인류 앞에 무서운 재난을 들씌운 수급 전범자로서 응당한 징벌을 받았습니다. (1962년 6월) 리경행 동지에게도 그렇게 바라고 바라던 귀국의 그날이 다가왔습니다. 그러나 귀국선에 올랐던 그는 다음 배편으로 가겠다는 짤막한 말 한마디만을 아내에게 남긴 채 다시 일본 땅에 남았습니다. 그때 순간에 돌변해버린 남편의 태도를 놓고 아내인 전순옥 여성까지도 남편의 귀국 결심이 변하지 않았는가 하는 커다란 위고심을 느꼈다고 합니다. 전순옥 여성은 1962년 6월 두 아들과 함께 조국의 품에 안겼습니다. 그게 바로 고려시기 음악을 포함해서 조선 봉건 왕조 500여 년간의 궁중음악 자료인 조선아악 때문이었습니다. 그 조선아악은 당시 우리나라에 대한 자원부원 약탈에 미쳐 날뛴 노구찌와 미쯔부시를 비롯한 7대 재벌이 한 놈이었던 토목공사 수미토모 노무에게 있었습니다. 이 사실을 아버지는 기국선에 올라 어느 한 동포에서 듣고 기국선에서 내렸습니다. 리경행 동지는 끝끝내 민족의 귀중한 제보인 조선아악을 되찾았습니다. 조국으로 떠날 차비를 서두르는 그에게 한 일본 음악평론가는 그것이면 일확천금할 수 있으니 귀국을 포기하라고 그의 귀를 간지럽혔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유혹도 조선민족의 자부심을 지켜가려는 리경행 동지의 걸음을 막을 수 없게 됐습니다. 그때 그는 그 일본 음악평론가라는 사람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세상에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이 무엇인지 아는가? 이 섬나라에는 없겠지만 우리에게는 있다. 그것은 민족의 녹시여. 아내와 두 아들을 떠나보낸 다음 해 1963년 리경행 동지는 이 트렁크만을 들고 조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거기에는 고려 자기들과 함께 우리나라의 이름난 여류 화가인 신사임당의 아들인 리률곡의 족자, 그리고 맨밥에 남새만 먹어도 기분만 상쾌하면 그만이라는 뜻을 담은 1884년 갑신정변의 지도자 김옥균이 쓴 서예를 비롯하여 2000여 점에 달하는 민족의 귀중한 유물들이 커다란 무게로 들어있었습니다. 조국으로 돌아온 그날 밤, 여기 안주시 문봉동의 양지바른 산기슭에 자리 잡은 그의 집에서는 오랫동안 불빛이 꺼질 줄 몰랐습니다. 여보, 다른 건 다 바쳐도 이 고려 총자기만은 가지고 있었으면 해요. 가보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것 때문에 당신이 죽을 고생인들 얼마나 했고, 결혼 기념인 손목시계까지도 바치고. 우리가 고려 총자기를 나라에 바치는 것은
조선인민의 어버이신 우리 수령님께 우리 집안의 운명을 맡기고 영원히 따르려는 마음의 분출이요. 이경행 전순옥 부부는 이렇게 저국으로 안고 온 수천 점의 역사 유물과 자료들을 전부 나라에 바쳤습니다. 저국에 돌아와서도 연로 보장을 받고서도 이경행 부부는 나라가 그처럼 어려운 고난의 행군 강행군의 나날 전국 각지를 다니며 문화재 수집 사업을 해나갔습니다. 그 나날 정주시의 어느 한 농촌 마을에서 16세기 우리 선조들이 목화씨를 뽑던 씨알을 발견했으며 여덕군의 한 마을에서는 기원전 시기에 낭낭기와를 수집해서 나라의 민족문화유산 발굴 사업에 기여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수십 년간 애써 수집한 귀중한 역사 유물들을 어버이 수령님 탄생 82세는 200여 점, 위대한 장군님 탄생 55돌세는 150여 점을 하여 생애 전기간 18,000여 점이나 되는 역사 유물들을 나라에 정히 기증했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그들의 애국적 소행과 남모르는 공로를 높이 평가하시오. 이경행 동지에게는 국민의 최고 영예인 노력영웅 칭호를, 그의 아내 전순옥 동지에게는 높은 국가 수훈을 수여하도록 크나큰 영광을 안겨주시었습니다. 그리고 그들 부부가 귀중한 문화재들을 나라에 바쳤다는 것을 보고받으실 때마다 그들이 바친 유물들로 개인 전시회를 열도록 은정 깊은 조치를 취해 주시었습니다. 정녕 그것은 우리의 것을 사랑하고 귀중히 여기는 애국심을 간직한 참다운 인간들, 민족의 넋을 지켜가는 애국적 인간들만이 받아 안을 수 있는 축복받은 삶이었습니다. 우리가 걸은 취재길은 길지 않았지만 이 세상 어느 민족도 창조하지 못한 가장 우수한 문화유산을 이루어낸 민족의 긍지, 민족의 넋을 목숨보다 더욱 기준히 지켜가는 조선민족된 자부심을 다시금 깊이 새겨하는 참으로 인상 깊은 나날이었습니다. 고려 청자기, 민족의 우수한 슬기와 전통을 세상에 떨치며 태어났건만 나라 없던 그 세월엔 산산이 부서져 존재마저 유린당해야 했던 우리의 고려 청자기였습니다. 나라를 되찾고 지켜주고 떠밀어주는 위대한 수령, 위대한 당의 품속에서 고려 청자기는 비로소 자기의 모습을 되찾은 것이었습니다. 해방 후 오보이 수령님께서는 나라가 그토록 그 어려운 속에서도 일치가 파괴하는 구간 그 도자기 공장들을 제우시 복구할 때 대해서 이렇게 다 조치도 취해주시고, 또 우리 만세 창사에 나오셔서는 고려 청자기 발전과 관련한 귀중한 교시도 주셨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만세 창사에 고려 청자기를 전문으로 하는 창작단을 내도록 이렇게 하여 주시고, 고려 청자기 발전과 또 창작에 필요한 물질 기술 토대들을 다 마련해 주셨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1974년 4월 우치선 임사준 선생들을 비롯한 전국 각지의 우수한 도자공예 창작가들을 소환하여 만수대 창작사의 고려 청자기 창작을 전문으로 하는 강력한 창작 집단을 꾸려주시었습니다. 1991년 2월 만수대 창작사를 찾아주신 어버이 수령님께서는 우치선 임사준 선생들을 만나주시고 그들이 창작한 여러 작품들을 몸소 보아주시면서 세월이 흐를수록 빛이 나는 국보적 가치를 가지는 작품이라는 최상 최대의 평가를 주시었습니다.
그리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여러 차례 작품들을 보아주시며 자식들이 대를 이어 고려 청자기를 장작하는 것은 아주 좋은 일이라고 과분한 평가도 주시었습니다. (1980년대) 초부터 이 고려 청자기 창작이 전문화되면서 일본과 도이칠란드를 비롯한 여러 나라들에서 전시회 박람회들이 자주 열리곤 했습니다. 그때 일본에서만 해도 우치선 임사준 선생의 그 개인전을 비롯한 여러 전람회 전시가 열렸는데, 사실 그때 일본에서의 고려 청자기 명작전. 실로 그것은 지난날 우리 인민이 창조한 고려 청자기를 약탈하여 자기들의 국보라고 떠드는 일본 제국주의자들에게 고려 청자기는 우리의 것, 조선의 것이라는 것을 다시금 증명한 또 하나의 폭탄 같은 선언으로 됐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늘 이렇게 말하곤 하였습니다. 도자기를 하자면 우선 미술을 알아야 하며 흙을 알아야 하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불을 알아야 한다. 그러나 이 세 가지를 합친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정말 창작의 자양을 남겨주시고 세계 단상에 올려주신 우리 수련님과 우리 장군님의 뜨거운 사랑과 운동을 늘 가슴이 간직하고 창작에 구현해야 한다. 이렇게 말입니다. 이것이 자신의 한 생에 늘 간직한 인생의 자유명이었다고 말하곤 하였습니다. 오드해인가 이 만수대 창작사의 취재였던 일본의 한 기자가 저희 아버지한테 이렇게 물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 일본에서는 푸른색을 눈물과 슬픔의 색이라고 하는데 선생님은 어떻게 돼서 한평생을 이 슬픔의 도자기만을 빚는가, 이렇게 물은 적이 있습니다. 아마 그 기자는 이 세계적으로 명성이 높은 이 도예가가 아마 그 생활 속에 그 어떤 군울이라든가 무슨 말 못할 사연이 있지 않은가 하는 이런 속내, 알아보려는 이런 속내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저희 아버지는 그 기자에게 이렇게 말해줬습니다. 내일 아침에 일어나서 내 나라의 푸른 하늘을 보라. 그러면 몸도 마음도 젊어지고 가슴은 희망과 기쁨으로 부풀 것이다. 그때 임사준 선생은 이렇게 계속했습니다. 만약 우리 인민이 푸른 하늘, 푸른 빛을 보고 운다면 그 눈물은 기필코 기쁨의 눈물일 것이다. 기뻐서 우는 거야 낸들 어찌겠는가. 이것은 임사준 선생 혼자의 심정만이 아니었습니다. 민족을 사랑하고 우리의 것을 귀중히 여기며 애국의 적에 크나큰 사랑을 지니신 절세위인들의 품속에서 사는 이 나라 인민이 덧치는 마음속 진정의 도로였습니다. 민족문화유산에는 역사가 살아 숨쉰다고 합니다. 우리는 민족의 슬기와 녹식이 뜬 고려 청자기에 대한 편집물 창작을 마감하면서 다시금 굳게 새겨안게 됩니다. 세상에서 제일 위대하신 백두산 절세위인들의 불멸의 그 역사 속에 우리 민족의 문화유산이 영원토록 빛을 뿌릴 것이다.